너 같은 더러운 계집이 감히 내 앞에서 고개를 들고 있어. 더러운 건 제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남편을 잃은 며느리를 죽이려 한 게 누구였죠? 그 입 좀 다물어라. 내 년이 살아 돌아온 게 기적일 뿐이다. 뻔뻔하게 다시 기어들어올 줄은 몰랐지만 죽여보시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전 죽어도 그냥 죽진 않아요. 당신이 숨기고 싶은 그 진실제가 세상에 알릴 테니까요. 입 닥쳐. 내 따위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두렵나요? 제가 살아 돌아온 게 내가 널 반드시 무너뜨릴 거다. 기어이 다시 죽여버릴 거야. 그럼 제대로 하세요. 이번엔 실패하지 말고. 제 이름은 수연입니다. 한양에서도 이름난 가난한 학자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학문을 좋아하셨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책을 가까이 하며 평생을 지내셨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의 곁에서 자라며 한자를 익히고 시를 읽으며 세상의 이치를 배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 태어난 여자가 학문을 논하는 것은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조차도 제가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가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자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울 수 있다. 내가 배운 것들이 언젠가는 나를 살려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야 할지. 18살 저는 화려한 비단 홀레복을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족두리를 쓰고 머리에는 묵직한 뒷꽂이를 꽂은 채 새빨간 연지곤지를 찍은 얼굴. 아씨, 정말 곱습니다. 유모 박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제 혼례 날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권문세가 좌의정 김씨 가문의 장남 김지훈과 혼인시키기로 하셨습니다. 김씨 가문은 왕실과도 깊은 인연이 있는 명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소문에 의하면 김지훈은 병약한 몸으로 일찍이 혼인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인으로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다. 김씨 가문의 안주인이 되어 가문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혼례가 끝나고 신방에 들었을 때 저는 남편 김지훈을 마주했습니다. 창백한 얼굴, 깡마른 몸, 그리고 쉴 새 없이 기침을 해대는 그 남자.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낭군님? 작게 불러보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혼인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결혼에서 저는 그저 형식적인 아내일 뿐이라는 것을.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아갈 기력이 없는 사람이었고 몸이 갈수록 약해지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날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조선에서 젊은 과부의 삶이란 곧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집 밖을 나갈 수도 없고 재혼도 금지되었습니다. 미망이는 남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조용히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너는 김씨 가문의 과부로서 조용히 살아야 한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양 최고의 명문가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김씨 가문의 안채 깊숙한 곳,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작은 방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마님, 국을 드시지요. 하녀 연희가 수저를 들고 다가왔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맛도 없는 밥을 꾸역꾸역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 이것이 남편을 잃은 여인의 삶인가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살고 싶다. 하지만 제가 그런 말을 꺼낼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이상한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스륵, 스륵. 누군가가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구세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을 뻔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그분은 나를 혐오했다. 남편이 죽고 나는 집안 깊숙한 곳에 갇힌 채 살아야 했다. 밖에 나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고 하인들조차 내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나는 그저 김씨 가문의 미망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부족했는지 시어머니는 결국 나를 없애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밤 나는 그 끔찍한 대화를 듣고 말았다. 그 아이는 이제 필요 없어. 하지만 마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멍청한 거냐? 아니면 착한 척하는 거냐? 시어머니 서대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았다. 시어머니는 하인 최상인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최상인은 김씨 가문의 충직한 신복이었다. 내가 분명히 말했겠지. 그 계집애가 살아있는 한 우리 집안의 명예는 더럽혀질 거라고. 하지만 마님, 아무래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가장 확실하고 깔끔한 방법이야.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나는 숨이 막혀왔다. 사고? 나는 곧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배에 태워 바다로 보내고 그곳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려는 것이었다.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나는 죽는다. 나는 곧바로 방으로 돌아가 짐을 싸려 했다. 하녀 연희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연희야, 내가 지금 당장 떠나야 해. 도와줄 수 있겠니? 마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중에 말할게. 하지만 지금 떠나지 않으면 나는 죽어. 연희는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나를 돕기로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마님, 하지만 너무 늦지 않게 움직이셔야 해요. 그러나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하인 최상인이 들어왔다. 마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미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을. 나는 도망칠 기회조차 없었다. 며칠 후 나는 제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시어머니는 절에 들어가 조용히 살라는 명목으로 나를 제주로 보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절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밤이 깊어가고 바다는 어두웠다. 하늘은 달빛조차 희미했다. 나는 선실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시간이 됐습니다, 마님. 나는 고개를 들었다. 하인 최상인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시동생 김도윤이 있었다. 도윤아,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설마 너도 알고 있었니? 김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알았다. 이곳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나를 끌고 나갔다. 그리고 배 난간으로 데려갔다. 마님, 죄송합니다. 최상인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입이 틀어막힌 채 손이 묶인 채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깊고 차가운 바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바다로 던져졌다. 물이 내 몸을 덮쳤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몸이 가라앉았다. 손이 묶여 있어 헤엄칠 수도 없었다. 나는 온몸을 비틀며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그러나 점점 더 깊이 가라앉았다. 눈앞이 어두워졌다. 나는 정말로 여기서 끝나는 걸까? 나는 죽지 않았다. 파도에 휩쓸려 바다 속 깊이 가라앉던 순간
나는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물이 폐 속으로 밀려 들어오고 몸은 점점 무거워졌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그 순간 바닷물 속에서 무엇인가가 나를 붙잡았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축축한 모래 위에 쓰러져 있었다. 몸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 팔다리는 물에 젖어 차갑고 무거웠고 온몸이 쑤셨다. 무엇보다도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때였다.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정신이 드나? 나는 간신히 눈을 떴다.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거칠고 강한 인상, 짙은 눈썹 아래에서 날카롭게 빛나는 눈, 그의 얼굴은 마치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다. 나는 간신히 입술을 떼었다. 너, 누구야? 그는 내 위로 몸을 숙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건 내가 해야 할 질문이지. 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남자는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기운이 없어 쓰러질 뻔했다. 그러자 그가 내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힘이 강했다. 살아남고 싶다면 몸을 더 단련하는 게 좋을 거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숨을 가다듬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날 구한 거야?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 그는 팔짱을 끼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나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나는 속에서 불안함이 밀려왔다. 내가 날 왜 구했든 상관없어. 그냥 나를 마을로 데려다줘. 그러자 그가 피식 웃었다. 마을.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여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이다. 그리고 내 꼴을 봐선 마을에 가도 너를 받아줄 것 같지는 않은데. 나는 깜짝 놀라 내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옷은 찢어지고 젖어 있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너 도대체 누구야?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길석이다. 이 섬에서 사는 죄인이다. 나는 숨을 삼켰다. 길석.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 살인을 저질러 제주도로 유배된 산에 나는 그를 바라보며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살인자. 그러자 길석이 조용히 웃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길석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도망가 봤자 소용없어. 지금 너에게 선택지는 두 개뿐이야. 여기서 혼자 살아남든가 나와 함께 살아남든가.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나를 구한 사람인가?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인가?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게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것을. 시간이 흘렀다. 내가 이곳에서 깨어난 지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는 길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나를 먹여 살렸다. 불을 피우는 법, 사냥하는 법, 심지어는 독초와 약초를 구별하는 법까지 가르쳐 주었다. 처음에는 그가 너무 싫었다. 예의도 없고 조선의 법도 따위는 아예 머릿속에 없는 듯한 남자였다. 말투는 거칠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그가 늘 나를 시험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점점 그에게 익숙해지고 있었다. 너는 도대체 뭐야? 하루는 그가 불을 피우던 내 옆에서 갑자기 물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내려놓으며 대꾸했다. 무슨 뜻이야?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보통 사람보다 강해야 해. 그런데 넌 살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 그의 말에 속이 뜨끔했다. 나는 여태껏 살아남는 것만을 생각했지만 정작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고민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며 대답했다. 살고 싶어. 그럼 강해져야지. 그는 피식 웃으며 다시 칼을 들고 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이렇게 모든 것에 거리낌이 없는 걸까? 그날 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다. 움막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고 나는 젖은 옷을 입은 채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길석이 밖에서 나무를 확인하고 돌아왔다. 옷이 완전히 젖어 있었고 물기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덜덜 떨면서도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근, 괜찮아. 그는 대답 대신 젖은 옷을 벗어 던지며 내 앞에 앉았다. 그리고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평소와는 달랐다. 나는 불편한 듯 몸을 조금 뒤로 뺐다. 왜 그렇게 봐? 그가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너는 내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모르지? 나는 당황했다. 무슨 말이야? 그가 갑자기 내게 다가왔다.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필요로 해. 나는 숨을 삼켰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는 내 어깨 위에 자신의 외투를 걸쳐주면서 낮게 속삭였다. 내가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난 쉽게 놓아주는 성격이 아니거든.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바깥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고 움막 안에는 오직 우리 둘뿐이었다. 나는 한동안 그곳에서 살아남았다. 길석과 함께 깊은 산속에서 인간 세상과 단절된 채 지냈다. 처음에는 두려웠고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변해갔다. 약해지고 싶지 않았다. 살아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복수를 해야 했다. 길석은 나를 붙잡고 싶어 했지만 나는 떠나야만 했다. 어느 날 바다 위에 낯선 배 한 척이 나타났다. 제주로 무역을 하러 온 배였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제발 나를 태워주세요. 선장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승낙했다. 길석은 내가 떠나려 하자 화를 냈다. 너는 돌아가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가 아는 세상은 더 이상 너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래도 돌아가야 해. 왜 그 지옥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거지? 나는 그냥 살아있는 유령처럼 여기서 사라질 수 없어. 그가 나를 붙잡고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막으면 나는 그의 손을 밀어냈다. 너도 나를 가둘 수 없어. 길석은 한참 동안 나를 노려보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며 손을 놓았다. 그렇게 나는 배에 올랐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길석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붙잡지 않았다. 나는 떠났다. 그리고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슬픔인가? 후회인가?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돌아가야 하니까. 배가 한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나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포박당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할 틈도 없었다. 포도청 군사들이 나를 둘러싸고 거칠게 나를 묶었다. 무슨 짓이에요?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내 말에 대꾸한 것은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역적의 아내가 어디를 도망쳐? 나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지르는 자를 바라보았다. 포도청의 관리였다. 그는 나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던졌다. 이제야 잡았군. 너 같은 자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해.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내 죄를 부정해봐야 소용없다. 그는 내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곳에는 내 죄목이 적혀 있었다. 가문을 배신하고 유배된 죄인과 정을 통하다.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거짓이에요. 거짓. 내가 제주에서 사라진 줄 알았더니 결국 죄인과 함께 살고 있었다지. 나는 필사적으로 반박했다. 그건 내가. 변명 따위 필요 없어. 내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야. 나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며 손가락질했다. 과무 주제의 남자를 따라갔다니 창피한 줄 알아야지. 저런 여자는 본보기로 삼아야 해. 나는 두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죽을 뻔했고 살아남았고 겨우 돌아왔을 뿐인데 그런데도 나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 나는 무거운 족쇄를 찬 채 커다란 대청 안으로 끌려갔다. 낯선 곳이 아니었다. 결혼 전 혼례 준비를 위해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손님으로서 온 것이었고 지금은 죄인처럼 끌려온 것이었다. 서대부인이 상석에 앉아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다. 오직 냉소와 경멸만이 깃들어 있었다. 수윤, 난 내가 죽은 줄 알았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냉혹한 독이 서려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살아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서대부인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내가 아직도 입이 살아있다는 게 놀랍구나.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살아 돌아온 것도 모자라. 하필이면 그 더러운 죄인과 함께 살았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한들 소용없었다. 그녀는 이미 나를 정죄하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부정한 짓을 저질러 놓고도 이 집안으로 다시 기어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내 명예를 되찾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명예. 그녀가 비웃었다. 넌 이미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계집이다. 너 따위가 무슨 명예를 운운해? 나는 이를 악물었다. 두렵습니까? 서대부인의 표정이 굳었다. 내가 두려워하는 건 내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이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숨기고 싶은 진실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녀는 조용히 나를 내려다보더니 가만히 손뼉을 쳤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대청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나는 그를 본 순간 본능적으로 경계했다. 그는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얼굴은 잘생겼지만 그 안에 서늘한 잔혹함이 서려 있었다. 이 사람이 서대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새로운 남편이다. 나는 얼어붙었다. 그 남자는 천천히 나를 향해 걸어오더니 나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수연인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내 이름은 강태우다. 이제부터 내 남편이지. 서대부인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조용히 내 뜻을 따른다면 남편에게 사랑받으며 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덧붙였다. 이대로 반항하려 든다면 너는 살아서 지옥을 보게 될 거다. 나는 숨을 삼켰다. 강태우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내 턱을 잡고 강제로 얼굴을 들게 만들었다. 내가 제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했는데 그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길석과는 잘 지냈나 보군. 나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 순간 서대부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강태우는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웃었다. 재밌네.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난 내 아내가 될 생각이 없어.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를 악물었다. 넌 내가 길석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날 짓밟을 생각이겠지? 그가 한쪽 눈썹을 올리며 대꾸했다. 아니, 내가 그 남자를 잊지 못할까 봐 궁금할 뿐이지. 내가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자 그는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너 길석을 기다리고 있는 거냐?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그 남자가 널 구하러 올 거라고 생각해? 나는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있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창문에는 나무 창살이 단단히 박혀 있었다. 방 안에는 작은 등잔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고 그마저도 바람에 흔들릴 듯 뒤태로웠다. 나는 침착하려 했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이곳에 갇힌 이유는 단 하나였다. 강태우와 혼례를 치르기 전까지 절대 방을 나설 수 없다. 서대부인의 마지막 경고였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 결혼은 나를 파멸시키기 위한 계략이었다. 나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나는 철저히 갇혀 있었다. 그리고 곧 알게 되었다.
나는 단순히 갇혀 있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감이 커졌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 강태우였다. 그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갑옷을 벗고 가벼운 도포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낮보다 더 날카로웠다. 왜 왔어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는 문을 닫고 등을 기대며 나를 바라보았다. 왜 이렇게 경계하는 거지? 당신이 나를 감금했잖아요. 그가 피식 웃었다. 나는 너를 감금한 적 없어. 다만 내가 내 뜻대로 움직이도록 만든 것뿐이지. 나는 몸을 똑바로 세우고 그를 노려보았다. 내가 강제로 이 결혼을 받아들일 거라 생각해요? 강제로든 아니든 결과는 같다. 그는 천천히 내 앞까지 걸어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 방에 갇혀 있으면서 생각은 해봤나? 내가 혼자 힘으로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가 손을 뻗어 내 턱을 살짝 들어 올렸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나는 그 손길을 밀쳐내며 차갑게 대꾸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서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예요. 그가 순간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러나 곧 그는 피식 웃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좋아.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나 한번 보자고. 그는 그렇게 말하며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도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눌렀다. 이 방에서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속의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 나는 방 안을 서성이며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창살을 뜯어낼 수도 없고 문은 바깥에서 잠겨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바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순간 귀를 기울였다. 누구냐? 멈춰라. 그놈을 막아라. 바깥에서 비명과 함께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심장이 요동쳤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쾅 문이 부서지며 열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문 앞에 선 사람을 보았다. 피가 튀어 얼룩진 옷을 입은 남자. 한 손에 칼을 든 채 헝클어진 머리로 나를 바라보는 남자.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길석 그는 문 앞에 서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늦어서 미안하다. 나는 그 순간 내 몸을 감싸고 있던 모든 감정을 터뜨릴 뻔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어서 나가야 해. 길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재미있네.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천천히 돌아보았다. 강태우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칼을 손에 쥔 채 흥미롭다는 듯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결국 이렇게 만나는군. 길석. 길석은 나를 뒤로 숨기며 칼을 뽑아들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지금 이곳에서 누군가는 죽을 것이다.